안녕하십니까. 일손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상가주택 입찰 관련 시세 분석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평택 고덕을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동영상이고요. 상가주택 입찰에서 시세 분석보다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FD43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 FD43은 4블록, 1블록, 2블록, 3블록 나와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땅은 3의 8과 2의 6과 7이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8번 같은 경우 보시면 3의 8은 지금 현재 약 한 7억 5천 정도에 나와 있어요. 공급가죠. 공급가가 7억 5천에 나와 있고 평당 939만 원입니다. 내용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2의 6 같은 경우, 2의 6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2의 7 같은 경우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뭐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보면 약 한 7억 8천에 나와 있고요. 7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 949만원, 평당가 949만원, 이렇게 평당가는 같습니다. 면적이 이제 요게 82.2고, 그 다음에 요게 81.9니까 면적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낙찰됐던 게 이제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진출입구, 여기가 진출입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요게 이제 상가 위치는 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낙찰 비율이나 낙찰 가격이 이제 궁금해지죠. 자, 요게 이제 FD43의 1블록을 한번 볼까요? 1블록은 뭐 길가에 있는 거니까 1블록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여기 이제 평균 그 낙찰 금액이 평당 한 2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1 같은 경우는 평당 2천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1의 2 같은 경우도 평당 2천 정도 됐습니다. 2의 3이 이제 좀 셌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2,200 정도 됐습니다. 1의 4 같은 경우는 평당 약 한 2,100 정도 됐고요. 1의 5 같은 경우는 뭐 평당 1,500 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르니까 6번 같은 경우도 평당 1,500 정도 됐었고요. 7번이 평당 약 한 2,3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블록은 지금 평균적으로 평당 한 2,000 정도로 형성돼 있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블록 볼까요? 3블록은 1번 같은 경우 3의 1이죠. 3의 1 같은 경우는 평당 1100이었어요. 1100.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는 평당 1100.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평당 1090, 뭐 이 정도 됐습니다. 뭐 이것도 평당이 이제 1000 그 정도 됐고요. 5가 1400 정도 됐었어요. 6번이 약 1200. 그 다음에 7번이 약 한 1200. 그렇다면 이렇게 봐도요. 1200, 1000, 1000, 뭐 1400, 1200, 1000 이 정도면 8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00선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그 이하 금액으로 잡으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 이상으로 썼을 때 이게 잡히는가 요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939만 원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평당 약 한 1200으로 잡으면 정말 잘 잡는 거고, 기본적으로 평당 1500까지도 쓸 수 있는 거고, 과하게 쓴다 그러면 평당 한 1800까지도 가능한 땅이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십사 하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블록하고 3블록 요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2블록도 한번 볼까요? 2블록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블록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이제 82.2, 81.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블록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의 1 같은 경우가 약 한 1200 정도에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약 한 1200, 1260인데요. 뭐 비슷하고요. 2의 3 같은 경우 1228 정도 됐었고요. 2의 4 같은 경우가 1296 정도 됐었습니다. 2의 5죠. 2의 5 같은 경우는 약 한 1800 정도의 낙찰가를 자랑했고요. 2의 8 같은 경우는 평당 약 한 1814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 같은 경우 2의 6, 2의 7은 얼마 정도 되느냐? 뭐 2의 6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 한 평당 한 1700선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평당 949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약 한 1200선 이하로 잡는다면 정말 좋은 거고요. 평당 1200선 이상으로 잡는다면 거기서 맥시멈은 약 한 1800은 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위치는 이 땅이 제일 좋거든요. 그 다음에 요 땅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상가 입지 조건으로 순위를 넣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순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입지 조건이 어디가 좋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 비슷한 데서 우리가 FD43에서 우리가 이제 3블록은 우리가 이제 확인한 거고 2블록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 금액으로 들어갈 건가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3의 8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어질 거며 그 다음에 2의 6과 7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코너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일면 도로인데 이렇게 세 군데가 인접대지가 있는 땅이 있어요. 이 사례와 요 사례 간단하게 한번 비교로 한번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블록의 6번, 7번과 같은 경우 이 블록의 6번, 7번과 같이 앞에 전면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인접대지가 있고 뒤쪽에도 인접대지가 있는 형태를 한번 사례로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 대지 같은 경우도 앞에 전면 도로에 하나의 대지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설계주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요건 지하를 판 땅이에요. 그래서 지하를 판 땅과 지하를 파지 않는 땅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하를 파는 경우는 이제 대지가 앞쪽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쪽 뒤쪽 땅이 좀 높은 경우는 지하를 파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수익률을 최고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방형 공간 조금씩 할애해 주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복층으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다락층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앞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현재 토지가 여기로 보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단차가 있어서 앞쪽에 이제 이렇게 지하층이 들어가는 경우고요. 뭐 단차가 크게 나지 않으면 지하층은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도 토지, 그 다음에 옆에 인접대지, 뒤쪽에 인접대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이 이제 1층 상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1층 상가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땅 같은 경우는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복층형이 4층에서 다락 포함 4층에서 다락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복층이 중간에 복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적용하면 크게 무리 없이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이런 개념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주변에서 여기는 이제 한쪽이 비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양쪽으로 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청정환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기청정 시스템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 시스템도 적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덕은지구 관련 사항인데요. 그래도 한번 모델링 된 걸 한번 보시죠. 뭐 경사지를 이용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사례로 볼 수 있겠다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가구 전체가 3룸인 것도 좀 특이한 구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구. 전면의 폭이 일단은 제일 넓게 형성되는 게 좋고요. 측면과 모양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충분히 활용도 있게 계획되어 있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건물이 몇 층처럼 보일 건가, 이것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디자인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거 설명드리려고 사례 들여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길모퉁이 쪽이죠. 길모퉁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단 요 부분, 그죠? 여기 이제 이런 땅에는 어떻게 건물을 지을 거냐. 요게 좀 궁금해서 저희가 길모퉁이 사례를 하나 첨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길모퉁이 사례는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곳인데 덕은 쪽에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길모퉁이라는 건 도로가 두 개로 교차한다는 뜻인데요. 도로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교차할 때 우리가 정면성을 어디를 볼 거냐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가 전면 폭을 최대로 만들어 주는 거 중요합니다. 뭐 이 대지 같은 경우는 투룸, 쓰리룸, 투룸, 쓰리룸, 그 다음에 주인 세대, 그 다음에 다락 해서 규제는 1층, 2층, 3층, 4층까지인데 5층처럼 보이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5층처럼 보이는 구조로 짓는 거, 요런 테크닉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멀리서 봤을 때 내가 과연 시야가 확보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너 땅은 이런 부분들이 특화 설계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차를 넣었을 때 이제 계단을 꺾는 거, 이걸 이제 적층형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층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지금 있는 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앞쪽에 교차되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코너에 형성되는 이런 식의 형성되는 거고요. 14m에 약 1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면 폭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폭이라든가 여기서 여기 폭이 상가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가폭을 최대한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특화 설계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너에 위치하기 때문에 형태 모양을 좀 신경 써야 되고요. 설계 목표도 잡는데 이 땅은 72평이에요. 평수가 좀 작죠. 그래서 72평에서 투룸 3룸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룸 3룸 구조로 만들어 준다는 거, 이거 좀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디자인을 많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여기 땅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2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 용적률이 180%인데 70평 이상을 더 확보했어요. 그래서 용적률의 약 한 1.5배 정도에서 277.56평 퍼센트 이제 확보했고요. 법정 건축 면적이 60% 대비 기준층 건축 면적을 약 57.96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왜 60%다 확보를 안 했느냐? 이게 이제 60%를 다 확보해서 건물을 지으면 위층에 올라가서 4층 부분을 잘라야 돼요. 아무리 면적을 넣어도 4층 부분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코너에 위치한 땅이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건물이 정형화되기 위해서 여기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줄인 만큼을 잘라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 채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57.96으로 확보했지만 여기서 최대한 면적을 더 확보하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대지 특성상 장애인 승강기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상가 전면폭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승강기가 꼭 뭐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공간에서 요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수익률을 투룸이 아닌 쓰리룸 투룸으로 계획했다는 거. 70평 대지에서 사실 3룸,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투룸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은데 이거를 건축주께서 양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최대한 수익률 좋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 공간, 다락 공간이 통로를 좀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경사도를 너무 많이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건 저희는 보통 통로도 기본 통로 다 확보해 주고요. 안전도 일반 경사도 확보해 줍니다. 근생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축 면적 대비 약 74%를 확보했는데 주차로 약 한 이렇게 평수가 많이 좀 손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차 손실이 약 2평 정도 손실이 일어났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근생 전용률은 1층 면적이 약 한 77.22를 확보했으니까 많이 확보한 편입니다. 보통 이제 7대3, 그 다음에 8대2 이렇게 확보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너 땅은 8대2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코너 땅은 7대3 정도 확보하면 양호하다라고 보는데 7.7대 뭐
2.3 이렇게 확보한 거니까 좀 많이 확보한 거죠. 이런 부분 좀 참고로 하시라고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적층형 주차 구조인데요. 적층형 구조는 일단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밑으로 주차를 넣고 그래서 주차 한 대, 두 대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구조 해석을 잘 못하면 여기에서 이제 클레이 가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구조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옹벽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이것들을 같이 해서 건축이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계획을 하면 아무래도 내부 공간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썼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층형 구조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체로 보니까 좀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제 인명계획도 단순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형태,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1층, 2층, 3층, 4층까지인데, 5층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빌딩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인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조권이 걸리는 땅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잘려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조권이 걸리지 않는 땅은 이 높이가 자유롭지만 관련 법규가 변경됐으니까 일조권이 걸린다 해도 이 높이는 최소 4m 이상은 확보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층고가 4m면 이제 내부 공간은 약 3m는 확보되니까 쓰는데 지장은 없을 거다. 뭐 지자체별로 1층고를 4m 이하로 제한한 것도 꽤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주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나씩 체크하는 거 훈련이 필요하다. 코너 땅 어떻게 계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주인 세대 확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경사에 대해서 지붕 방수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들 다시 한번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뭐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고, 일목특위 상가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지 면적의 특화 설계, 그 다음에 주차 배분에 따른 최대 상가 면적과 최대 상가 폭, 그 다음에 수익률, 자산가치 향상, 이 네 가지입니다. 길모퉁이라는 건 항상 도로가 교차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녹지에서 바라볼 거냐, 도로에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만들 거냐, 절제미를 줄 거냐, 아니면 복잡하게 만들 거냐. 이거는 시야와 입지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건 뭐 단순히 기본 설계를 무료로 해준다,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토지가 10억에 공사비가 10억이면 20억입니다. 그 20억이나 되는 프로젝트를 그냥 무료로 계획을 해준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주는 건축사도 내용을 모를 거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뭐랄까, 대학 교수한테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인턴한테 처방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입지 분석부터 들어가요. 땅의 위치, 형태, 모양, 그 다음에 유사하게 지어진 사례를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옆집보다 더 높고 커 보이게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화 설계라는 건 건물의 인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건물이 예뻐 보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 방금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접대지 쪽은 저희가 디자인을 좀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특화 설계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인면에 대한 최소 비용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이게 이제 상가주택의 기본적인 건축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엘송 건축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일단 토지 정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한 자문, 그 다음에 건축 설계 시공자의 선정, 공정관리, 자금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시간 카톡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톡방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수도권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 입찰 관련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상세한 설명은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면 글씨하고 그림만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나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과 투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실 수 있겠다 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고덕의 상가주택 사례를 들었지만 어디나 신도시는 땅은 비슷합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영상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